지난 토요일이었죠. 예,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가 됐고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탄핵 정국, 이 사이에서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시장도 정말 빨간 등이 켜져 있는데요. 긴급 진단 같이 해보시죠. 개미스쿨 시간입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럴 때 많이 참 곤란하시고 정신없으시죠? 예. 물론 우리나라 그 세 번의 탄핵 정국도 다 겪어보셨고요. 네네, 이번이 세 번째이죠? 예,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환율부터 좀 짚어보면 1,430원대까지 네, 올라와 있고 계엄령이 발동이 됐을 때 그때 야간 시장에서 1,440원을 넘어섰다가 네, 다시 1,410원대까지 좀 진정이 됐다가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오늘에야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는데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밤에 계엄령이 발표된 이후에 뭐 기간이 짧습니다만은 화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의 그 통화가치 변동률을 보면 원화도 물론 약했는데 엔화와 위안화가 원보다 사실 조금 더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은 뭐 지난주에는 원달러만 보면 상당히 이제 불안했는데 동북아 통화가 같이 약했는데 오늘은 뭐 원화가 유독 약하니까요. 네. 이제는 뭐 오늘 원화 가치가 약한 거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탓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일들이 잦은데 이제 환율이 외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위기로 번질 때 사실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의 전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진희님이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지켜줘야 하는데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탄핵이 무산이 되면서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계속 일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니까 탄핵이 무산되면서 원화 가치가 더 급락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네, 그건 뭐 보기에 따라 예.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만 뭐 지금은 상황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가능성은 뭐 열어놔야 되겠지만 꼭 뭐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뭐 몇십 원 더 올라간다 뭐 이렇게 뭐 주장하기도 제 생각에는 역시 불확실한 주장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아래 위로 상황들이 다 이제 열려 있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경제를 압박하는 불확실성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일단 뭐 완화되는 게 뭐 금융시장에서 뭐 좋은 일이겠죠. 장현희님은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국내 성장률 둔화,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도 있지 않을까요? 정치적 이슈가 마지막 트리거를 당긴 건 아닐까요? 이렇게 또 물음을 저는 던져주셨네요. 그 관점이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뭐 이런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뭐 늘 있는 거고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초 체력이 약할 때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충격이 좀 길게 가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 버틸 수 있는 어떤 내구성이 강할 때 걸리면은 좀 후유증이 적은데 지금은 이제 뭐 경기 사이클이 좀 둔화되는 국면이었고 특히 지금은 꼭 뭐 경기를 볼 일이 아닌 것이 경기야 뭐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요. 사실 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내수가 네. 사실 저는 내수가 지난 한 뭐 7, 8년 동안 사이클이 없었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계속 안 좋았어요. 수출이 좋을 땐 지표 경기가 그래도 좋아지고 네. 수출이 나쁠 땐 지표 경기가 약화되는데 이게 좀 내수가 장기간 좀 안 좋아 뭐 쉽게 회복이 안 되면서 뭔가 좀 이제 데미지가 좀 부담이 누적이 되는 경제 주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세상은 사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상보다 더 세상은 더 다이내믹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그 변화에 우리가 좀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뭐 공감이 되는 견해이시네요. 그렇죠. 권투 선수가 정말 체력 떨어져서 거의 그로기 상태에 있는데 그때는
짧은 펀치 한 방만 맞아도 쓰러질 수 있는 것처럼 네, 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닐까라는 걱정도 드는 거고요. 네, 뭐 사실 뭐 꼭 이게 뭐 어느 번째 쓰러지거나 뭐 이것도 제 성향이 가변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던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지금이 뭐 거시경제 흐름이나 경기 사이클은 조금 안 좋은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좀 격변을 맞이하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김미성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구입 비상이시라고요. 하루속히 전국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삶 속에 그 미치는 영향이 참 크기도 큽니다. 이게 외환 당국에서도 물론 이제 특정 환율 수준을 방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도한 변동성이나 쏠림 현상을 네. 좀 예방하자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외환 보유액이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은 이제 4천억 불 위니까 이제 외환 보유액이 뭐 유의미하게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당시에 대통령에게 마지막 보고 갔을 때는 뭐 30억 불밖에 없었다는 거니까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외환 보유액이 실은 한국은 뭐 절대적으로 규모가 사실 작지는 않지만은 네. 결국 그 경제 펀드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황이 계속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뭐 얼마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예전에 92년도에 영국의 중앙은행과 소로스 펀드가 이제 붙었는데 결국은 영란은행이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위기를 과장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사람들이 금융시장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나쁜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투매라는 것도 뭐 사실 이것이 이 꼭 뭐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닥치고 네. 일단 현금화 시켜서 보자라고 하는 게 시장의 쏠림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지금 전혀 동의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나쁜 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들을 정책이나 정치가 좀 빨리 줄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많을 때는 세계 7위, 뭐 적어도 세계 9위 이 정도 수준으로 갖고 있는데 4,150억 달러 이상으로 11월 말 기준으로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 또 걱정하는 눈초리로는 이러다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뭐 또 벌써부터 나오는 거고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가격 지표라는 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뭐 4,100억 달러나 3,900억 달러나 이게 본질적으로 외환 방어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어떤 쏠림이 있을 심리가. 때는 예. 이제 그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민감히 반응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게 또 시장에 바로바로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그래도 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네, 네.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려고 엄청나게 또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F4 네. 한은 총재, 기재부 장관, 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계속 모이고 있고요. 무제한 RP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어떤 뭐 단기 채권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돈 안 빌려준다는 데 있으면 마지막으로 나에게 오라. 내가 다 사주겠다. 이런 신호 아닙니까? 네,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예전에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예. 이렇게 금융시장이 어떤 쏠림이 나타나는 일들이 시장이란 건 늘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이제 정책 당국 특히 이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중앙은행은 구도로서도 불안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가 났을 때 막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그때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만들었는데 돈을 안 쓰고도 실은 이제 그 위기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뭐 불확실성을 낳는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부담이긴 한데 네.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좀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그런 것들이 그렇죠. 불확실성을 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은이 무제한으로 이 RP를 매입해 줘야 하는 상황까지는 사실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거고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네. 대신에 어떤 신용 경색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미연에 차단하겠다. 네,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 중앙은행을 비롯한 그 금융 관료들의 이런 노하우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할 거면 많이 예. 사람들의 상상보다 더 크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치를 하면서 뭔가 위기를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이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또 위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정책적으로 쌓여 있다라는 건데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발빠르게 또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예. 이게 또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 아니겠느냐 이런 예, 관측도 예. 있거든요.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 한국 돈이 잠재적으로 많이 풀리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한국 경제가 나빠져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뭐 유동성이 좀 경색이 나타나서 멀쩡한 경제 주체들이 사실 이 시간을 넘기면은 살 수 있는 경제 주체가 단기적인 유동성 압박 때문에 만약에 파산을 하면 그것도 원화를 그렇죠.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모든 정책이 돈 많이 풀게 되면 원화 가치에 약한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지금은 설사 외환 시장에서 그렇게 제 생각 원화 외환 시장에서도 지금은 한국이 돈 많이 풀었으니까 원화가 약해진다. 지금 환율의 메커니즘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정말 뭐 이런 심각한 도전이 있는데 여기서 삐끗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엔 원화가 더 약해진다 그러면 네. 그 경로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쨌든 조금이라도 원달러 환율 높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은 조금 다른 쪽일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정도의 관료들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저는 좀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또 이런 시장 안정 조치로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일단은 긴급 상황이니까 응급 처치부터 또 해야 하는 거고. 일단 증시 이야기를 놓고 보면 코스닥은 지금 낙폭이 3%를 넘어섰고요. 네. 코스피도 2,390선까지 1.5% 떨어지면서 밀려 있고 오늘도 이제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겠네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상장사 3분의 1이 52주 그러니까 1년 내 신저가더라고요. 네. 이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체 바닥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바닥은 언제나 알 수가 없죠. 예.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시장은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이제 과하게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자님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바닥을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더 떨어진다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투자 세계에선 위대한 선현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에요. 뭐 동일한 회사, 동일한 펀더멘탈을 가진 회사도 어떨 때는 좀 비싸게 사라 그러고 어떨 때는 싸게 팔라 그러고 가격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유탄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바닥보다는 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한국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대체로 뭐 코스닥에 있는 조금 잘 안 알려진 기업이나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이나 저는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보는 것보다는 이 기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부채가 많고 뭐 이런 기업들은 제 생각에는 시장에 더 과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기업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내년도에 지금 이제 기업 분석을 업으로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숫자보다 상당히 그만큼 이익이 안 나오고 상장이 좀 그거보다 이익이 덜 난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정도 2,400 밑에 가격은 저는 저평가된 권역인 건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저평가가 꼭 바닥이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이 정도로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설사 주가가 한두 번 더 떨어지더라도 언제든지 복원은 가능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런 가격이라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의 좀 쏠림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야 지금처럼 불확실한 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도 약간 인지적 오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늘 불확실한 걸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확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저는 인지적인 착각이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의 그 아주 많은 그 곡절 많은 현대사를 생각을 해보면 뭐 별의별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복원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시세를 많이 보지 마시고요. 시세를 많이 보지 마시고 조금 잘 견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세를 많이 들여다보지 마라. 이것도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또 네.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의 기본 전제가 가격을 맞출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또 깔고 가는 거다 보니까 네. 뭔가를 지금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시장이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왜 그 개인들은 놀라서 투매, 네. 손절하게 되고 또 신용융자를 썼던 그런 비투 물량도 반대 매매가 또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참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는 뭐 투자가 좋은 거는 만기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한없이 나쁠 것 같아도 저는 세상이나 주가는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거는 내 투자에 일종의 만기가 생기는 거고 가격에도 제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도 안 팔면 뭐 이제 주가가 앞으로 더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하죠. 예, 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쏠림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주식이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 팔면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렇게 떨어질 때 외상으로 주식을 사신 분들은 참 뭐 어떻게 너무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내가 바닥을 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외상으로 뭐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굉장히 가변적인 상황에서 나의 운신의 폭을 그 자체가 좀 좁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뭐 저는 뭐 외상으로 주식을 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주식 투자는 만기가 없다라는 것도 일종의 또 하나의 버틸 수 있는 힘이기도 네. 한데요. 왜 증권시장 안정 펀드 또 네.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도 사실 증안 펀드, 증권시장 네. 안정 펀드를 조성은 해놨다가 네. 실제로는 쓰지 못하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데 도대체 증안 펀드는 언제 가동하는 거냐 이런 또 의문들도 있거든요. 참 그 이게 필요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채권 시장의 경우는 네. 이게 그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한다기보다는 거의 기관 투자가들 네. 중심의 시장이라서 대체로 그런 것들이 좀 먹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증안 펀드 같은 경우도 이게 뭐 10조 원인가요? 뭐 이렇게 이 나름의 이제 실탄이 대기 중에 있는데 저는 그거를 아주 믿는 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까 이제 외환 보유액이 4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약점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건 금방인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가장 강력했던 돈을 그 투입해서 증시를 부양하려고 했던 가장 강력했던 정책이 89년도 네. 그때 이제 노태우 정권 때였는데 12.12 증시 부양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가가 89년 3월 달에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그때는 한국은행은 돈을 발권력을 가진 아주 배타적인 경제 주체잖아요. 네. 발권력을 가진 한국은행이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중요한 그 투자 신탁, 그 기관 투자가의 핵심이죠. 한투, 대투, 국투, 국민투자신탁 이런 데에 무제한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 사라고 돈을 꿔줬거든요. 당시 이제 삼투신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자산운용사들 자산운용사. 돈 꿔주면서 무제한으로 주식 사라. 네, 주식 사라. 그래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필요하면 증권펀드 같은 것들도 뭐 만들어 놨으니까 저는 뭐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황 자체를 조금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환경 자체가 좀 완화가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거 우리 공동체가 특히 정치가 이런 불확실성을 좀 빨리 완화시켜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또 오죽하면 이제 그런 아우성이 나오는 거죠. 그럼요. 충분히 저는 지금 공감이 뭐 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떠나고 그리고 개인 지금 투자자도, 이게 예. 아까 52주 신저가라고 했는데 네네네.
실은 52주가 아닌 종목 많을 거예요. 한 30, 52주 1년이거든요. 네네네. 3년, 5년 아, 내 신저가일 종목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코스피가 2,400 미치라 그러면 이게 한 2017년도 주가예요. 아, 2017년도 주가고 그렇게 본다 그럼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5년 내 최저가일 수도 있죠. 6년 내 최저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데 그렇죠. 그래도 저는 가격을 보지 마시고 꼭 한번 회사를 내가 투자한 회사를 한번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량하다는 거의 망할 위험이 없다는 신용등급이 가장 높다는 이제 은행 지주사들 네, 역시 네. 최근에 낙폭이 큰데요. 특히 이 뭐 계엄 그리고 탄핵 이 전국에서 금융업종의 어떤 그 동안에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네, 네. 정책 당국의 밸류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커지면서 금융주마저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KBC나 뭐 한 4% 안팎 또 추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될까요? 근데 저는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밸류업 이런 것들이 조금 사치스럽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정책에서 지금은 주식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치보다는 좀 다른 쪽이 사실은 더 심각해서 밸류업에 당연히 뭐 이것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가 세상이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이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갈 때의 긴 시간보다는 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뿐이지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화되었을 때 밸류업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러면 심각하게 후퇴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 또 정치적인 상대자인 야당 코리아 부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은 저는 뚜렷한 것 같고요. 여든 야든. 예,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뭔가 좀 좋게 불확실성 없애주고 네. 조금 살기 편하게 해주는 게 사실 경제정책의 본질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반도체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관점, 지극히 타당한 어떤 견해도 있지만 수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건을 쓰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은 우리가 정책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네. 글로벌 경기 사이클, 뭐 미국의 통상 정책 영향을 받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한 10여 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했지만은 올해도 경기가 3분기까지는 회복이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여기서 경제활동하면서 경기 회복을 느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지니까 지표적으로 좋아졌지만 내수는 계속 안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게 저는 정책으로 내수에 변화를 줄 만한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간 소비 장기 정체인데, 근데 뭐 지금 민간 소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저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이 가계부채가 부동산에 깔려 있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요. 네. 본질적으로 이게 해결되기 어렵고, 기업의 설비 투자, 뭐 나라 밖에 투자를 많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땅에 공장 짓기가 어렵고요. 네. 건설 투자, 이미 뭐 한국은 거의 뭐 건설 투자 과잉인 것 같고, 그럼 정책으로 봤을 때 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최근 수년 동안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주주들이 한국에 극히 몇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에 노출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럼 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어쨌든 그 제도권에서 어떤 정치가 정비가 되고 그랬을 때는 저는 이 힘은 비가역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 말고는 우리가 경제정책이란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매우 좀 협소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조금 더 호황으로 돌려놓을 가장 강력한 힘이 사실은 보이지는 않는데 그나마 남아 있다면 뭔가 뭐 변화 줄 수 증시. 있는 거는 저는 뭐 증시의 어떤 다수 주주들의 이해에 맞는 쪽으로 정책의 변화가 있고, 저는 이거는 뭐 길게 보면 지금 뭐 어떻게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뭐 주식시장이 주된 아젠다가 될 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이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그러면 저는 이 정책은 뭐 계속해서 갈 그 방향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대비 현재 이런 불확실성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도 있다. 근데 그 한복판에 있을 때는 앞날이 또 지금은 또 보이질 않는 게 또 특성이기도 하고. 네. 그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분야 원전, 방산 분야도 최근에 하락폭이 너무 큽니다. 네, 뭐 밸류업 떨어지는 것과 좀 유사하다고 봅니다. 예. 뭔가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많건 적건 간에 영향이 많건 적건 간에 어떤 그 지금 정부의 정책이 투영이 됐던 것들은 조금 투자자들이 또 그런 종목들이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제 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시장의 반응은 또 어쩔 수 없는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또 흐름일 수밖에 없을 테고요.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원전 분야에 대해서는 또 여야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만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그 정당의 또 색깔하고도 너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친환경 관련주들이 또 많이 떨어졌었고요. 글로벌하게 그랬죠. 그렇죠. 네. 이것도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도 사실은 또 비슷한 이런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네. 또 양쪽이 또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탄핵 여부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이냐, 반대로 또 뒤집어 보면 탄핵 여부가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제거가 될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뭐 탄핵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엔 뭐 그 국면에서는 뭐 주식이 또 그만큼을 또 반영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지금 어쨌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영향을 받을 테니까 뭐 1차적으로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매듭을 풀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주식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내수가 되게 뭐 이렇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국에 굉장히 유수한 이 백화점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회사 주가가 한 13년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13년째. 그 13년째 반등이 없어요. 그냥 쭉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1조 원이 깨졌어요. 네. 1조 원이 깨졌는데 이 회사가 그래도 굉장히 뭐 젊은이들도 많이 가는 그 요즘 소위 말하는 핫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백화점도 갖고 있고 적자가 나는 데도 아니에요. 한 3천억은 벌어요. 연간이요? 예. 그러면 시총이 9천억이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한 점포만 해도 뭐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다 그래서 바닥은 아니에요. 네. 이건 뭐 6개월 전에도 사실 싸다 보면 쌌던 건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도 많이 밀려 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적으로 바닥은 이게 저평가금 여기가 끝인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늘려놓고 보면 이 저평가가 해소 안 되고 계속 갔던 때가 있냐라 그러면 저는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식을 뭐 52조 신고가로 볼 일이 아니고 어떤 종목은 5년 내 뭐 어떻게 보면 5년이면 한 250주죠. 250주 최저가인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뭐 우리가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니더라도 한국 경제가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라도 이 기업이 뭐 정말 재무적으로 안 망할 기업인지 이건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백화점 회사처럼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주가가 과하게 빠진 건 아닌 건지 그러면 저는 이 주식시장의 거의 그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돌고 저평가가 돌아오는 수익률의 평균액이 미인 리버전이라고 하는 건 저는 진실에 가까운 많이 빠진 종목이 안 돌아오는 건 제 생각에는 이 회사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네네. 이 회사가 실은 많이 빠졌으니까 괜찮다라고 과도하게 빠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는 종목은 장기 투자에도 안 돼요. 지난 10년 동안 상장 폐지된 종목이 한 250개 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한쪽으로 쏠림이 있을 때는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조정은 그냥 주식이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위험 자산인 주식이니까 두려움에 주식을 던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한번 좀 잘 보시고, 특히 지금은 우량주나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가지고 볼 만한 기업이나 다 같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안 그런 기업으로 이거를 좀 이제 약간의 리밸런싱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 혹은 보유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세는요. 누구도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개미스쿨 신용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중간에 잠깐 뉴스도 들어보시죠.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개미스쿨 시간 이어갑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이 3%, 코스피는 1.4% 하락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 내내 국내 증시가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누적된 손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591 쓰시는 분께서는 2019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올해만 마이너스 40%입니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미워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임화빈님 신락 같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번이 대통령 탄핵만 놓고 보더라도 세 번째입니다. 네. 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주식시장은 어땠었습니까? 뭐 크게 안 나빴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2014년은 크게 보면은 뭐 주식시장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정도의 뭐 이런 그 패닉은 없었고요. 2016년도 뭐 그렇게 주식시장이 오히려 2016년은 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이제 올랐고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지금이라서도 불확실하게 뭐 보는 편견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실물 경제의 움직임은 지금이 조금 나쁜 것 같아요. 2014년도 실은 한국 경제가 그렇게 썩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때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었던 어려움은 뭐냐면 카드 위기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예, 사실 2003년부터 카드 위기가 본격화되고 네. 그때 이제 민간 소비가 뭐 지금처럼 나쁘고 뭐 이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불확실성이 지금보다는 빨리 끝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4년도 3월 달에 의회에서 그 탄핵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 여당이었던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압승을 하면서 뭔가 그 탄핵이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판단을 내려준 거예요. 네. 그 전에 사전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한쪽으로 이제 힘이 쏠리면서 실은 뭐 헌재에서 판정이 내려진 거는 그 다음이지만은 그 선거라고 하는 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또 사전적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이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했던 면이 있고 네. 또 실물 경기 측면에서 보면 그때가 이제 중국 수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내수는 안 좋았지만은 중국 경제가 뜀박질을 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막 늘어나고 네. 뭐 이런 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고요. 2016년 그 탄핵 국면이 10월, 11월 이게 네. 진행이 됐고 12월 달에 의회에서 탄핵이 있었고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건 이듬해 2017년 3월이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 국면이었어요. 경기 사이클이 이제 확장되는 국면이었고 특히 반도체가 2017년 이제 빅 사이클이라 네. 그래서 지금은 뭐 HBM 아니더라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도 디램 같은 것도 지금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는 경기 측면에서는 경기가 고점을 찍고 둔화되는 국면.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식시장도 오래된 내상을 입은 분들이 한 번 더 상처 입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가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7, 8년 동안 뭔가
계속해서 좀 나쁜 어떤 부담이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 내수도 제 생각에는 2016년보다 더 좀 안 좋은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탄핵 직전도 우리나라가 민간 소비가 카드 위기 여파로 안 좋았을 때거든요. 네. 그때가 우리나라 민간 소비 소매 판매가 최장 기간, 이번 제외면 최장 기간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가 네. 그때 18개월 났어요. 근데 지금은 2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안 훨씬 민간 소비가 좀 안 좋은 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인 체력은 뭐 지금이 조금 더 안 나쁘다고 좋아요. 봐야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카드 사태라든지 어떤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만성적으로 좀 체력이 떨어져가는 그런 네. 상황이어서 더 우려가 되는 건데, 한국은행도 계엄 사태 상관없이 올해 2.2% 경제 성장을 달성할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또 내년 성장률은 1.9%로 좀 낮게 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겠죠. 사실 뭐 올해 성장률이야 이제 뭐 지표로 네.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제 실제로 경제 활동이 한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올해 성장률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1%대 성장이라고 하는 게 전 실은 뭐 내년도 성장률은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후년 성장률 우리가 지금 말하기는 좀 뭐 성급하긴 한데, 네. 이제 한국은행이 그 한 2주 전에 전망했던 게 내년도 1.9%, 후년 1.8%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네. 근데 계엄 그 선포 이후에 민간 금융기관들 성장률, 연구기관들 성장률 전망치가 막 1.7, 막 이렇게 나와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내년도의 성장률이 나쁘다는 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작년도 성장률이 2023년입니다. 1.4%로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었어요. 그럼 작년에 주식이 떨어졌냐? 아닙니다. 작년에 코스피가 한 17% 정도 올랐어요. 작년에는 올랐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늘 주가가 가진 선행성이라는 거를 지금 보이는 현상만 보면 깜빡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오른 거는 작년 성장률이 1.4고 올해 성장률이 2.3일지 2.1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성장률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투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작년에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의 주가가 언제 프라이싱 했냐? 2022년도에 한 20% 정도 안 밀렸잖아요. 좋았으니까. 한 해 먼저예요. 예.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이 1% 중후반이라 그러면 뭐 지금 우리 코스피가 작년 말 대비 한 10% 밀렸으니까 그건 주가에 투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년을 보내면서 성장률이 후년에 또 낮아진다, 이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엔 주식은 더 나쁜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다만 내년도에 나빠질 것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연간으로 보면 이제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네, 그 전년도 성장률이 낮았으면 네, 그 후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제 기저효과라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26년에는 1.8% 전망으로 더 낮아진다라는 네. 건 더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전망. 그렇죠. 지금의 전망으로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권위 있는 기관이고 그런데 후년도의 성장률을 지금 말하는 거는 너무도 많은 가정이 들어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먼 그야말로 예측이니까. 이제 좀 참고 자료긴 한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땅에서 투자하고 사는 데 있어서도 내년은 상당히 뭐 사이클로 보더라도 안 좋을 수가 있는데, 후년에 어떤 복원력을 보여줄 거냐가 혹은 복원력이 뭐 없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가 좀 뭐 어렵죠. 예. 그래서 내년에 1.9%, 내후년에 1.8% 성장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좀 틀리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복원력, 이 위기를 좀 우리가 이겨내고 좀 이제 회복 탄력성을 좀 보여줘야 할 텐데요. 이제 또 하나 당장 불투명한 게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예산안. 네, 네.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였는데 이제 오히려 한 20여일 안에 처리 못하면 내년에는 거의 뭐 이제 준 예산, 긴급 뭔가 예산을 이제 동원해야 하는 그런 처지까지 좀 밀릴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살림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지금은 너무 지금은 없죠. 좀 그렇죠. 예산 자체가 오히려 근데 저는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이란 점에서 보면 예산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장 기업들, 한국에서 비교적 괜찮은 형편이 괜찮은 상장 기업들의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예산안이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인들은 저는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것 또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악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뭐 아주 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선적인 악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내수 경기 부양, 내수 활성화 이런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들어본 지도 정말 오래됐습니다만 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돌려설 수 있는 문제는 네. 또 아니고 그래서 뭔가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봐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뭐 좀 불확실한 건 이제 트럼프의 정책인데요. 우리가 2016년도 탄핵 국면에서도 그때 막 거리에 사람들이 나갈 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불확실성이 큰 게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하겠다라는 주장은 2016년 대선 캠페인 할 때도 주장을 했는데 2017년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넘어갔어요. 트럼프가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하고 했던 게 2018년 7월부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017년이라고 하는 한국의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격변이 있을 때는 사실 뭐 미국의 보호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압박을 하는 효과는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정격적으로 단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몇 주 전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올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한국처럼 대미 무역 수직이 흑자인 나라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살얼음 판입니다. 앞은 칠흑같이 어둡고 발밑은 살얼음 판이고요. 계속해서 좀 도움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네. 김학균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